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JW 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투. 성투. 네. 국내 증시 사실 좀 쉬어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긴 보고 정지화면인 줄 알았잖아요, 방금은.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이렇게 좀 정지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좀 정지 알겠는데 이게 흘러내릴까 봐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먼저 세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나현진 의원부터 오늘자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많이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방향성을 잃은 증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장 좀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 좀 연이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코스피 디스카운트가, 그러니까 국내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나 싶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 연속 순매도로 인해서 다시금 좀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미증시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세가 견고한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번 주까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심리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국내 증시인 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빠른 정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오늘장 요약까지 들어볼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도주, 조방원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도주가 빠지니까 체감상으로 3,000포인트를 좀 이탈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체감상으로 느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박스피, 그래도 하단이지만 박스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연봉으로 우리가 코스피를 보면 일본이나 대만, 중국 증시는 최근에 좋았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부진했습니다. 단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1년 수익률이 30%를 지금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쉬는 구간은 꼭 필요한데 그 쉬는 구간이 일정한 이 주도주의 그런 하락세가 있음에도 체감상으로 굉장히 좀 더 우리가 안 좋게 느껴지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의 지수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우려감이 좀 더 많이 증폭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 주도주를 바꿀 다음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일단 저는 안전마진이 그래도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에서는 소부장,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다음 하반기 주도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흐름에서는 다음 주도주를 한번 생각해서 체감상의 이 지수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편입에 대해서도 한번 많이 고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조방원이 급락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린다라고 느꼈는데 그래도 박스피 하단은 잘 잡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 안에서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8, 9월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짚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요약해봤고요. 이어서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죠. 최근 삼성전자의 수주 낭보들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면서 견조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7거래일째 러브콜 보내고 있고요. 이 악세장에서도 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익 IPS 매수 접근도 가능할지 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네, 원익 IPS 그래도 신고가 부근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나현진 의원은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좀 필요한 상황,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익 IPS의 지분을 7.5%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도 이제 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네.
미국의 테일러 팹에서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 비메모리하고 그리고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까지 포함해서 장비가 들어가는 그 장비를 여러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이제 전망이 나오기로는 2030년까지 이제 연간 30% 정도의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셰어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원익 IPS가 얼마만큼의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내서 이제 장비 공정에 투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원익 IPS의 이제 그 성장성도 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분기에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주도주로 이끌었던 뭐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좀 조정이 나올 때는 반도체주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좀 장비 업체 쪽으로도 좀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로의 수급이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 광유정 요원의 원익 IPS에 대한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종목 한마디랑 그냥 다 같이 한 줄평 해주세요. 한 줄평만요. 네. 네, 한 줄평만 하자면 지금 뭐 반도체 장비단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 원익 IPS 관련해서 그 태양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미국 쪽에서 그 태양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우려가 좀 완화된 그런 이제 분위기라서 반도체와 신재생 두 가지 투트랙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한 줄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주로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원익 IPS 반도체 신재생 투트랙 기대감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김성훈 의원도 원익 IPS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한 줄 평은 일단 전공정 장비가 발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정 장비 발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파운드리 팹 관련해서 시작이 된 걸까요? 김성훈 의원님? 제가 이제 7월 말에 여기 나와서 공약주로 제시를 원익 IPS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실적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1분기 적자였다가 네. 이 발주가 됐던 1분기 발주가 이 실적으로 이연이 되는 흐름이 2분기로 이연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그러면 당연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피포죠. 피포가 이제 이 상반기에 또 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전공정 장비부터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테슬라 향의 이 테일러 제2공장이죠. 제2공장이 완공이 말하자면은 10월 이후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고 나서 설비 발주가 처음이 되는 게 이제 전공정 증착 장비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원익 IPS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효과와 더불어서 원익 IPS가 계속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사실 펀더멘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를 워낙에 많이 상회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4만 원대 돌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붙는 상황이고 올해 수익률로 거의 2배가 났거든요. 원익 IPS.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신규 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가 레벨이 밸류가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원익 IPS가 고점에서 일부가 조금씩 이제 조정 흐름을 받았을 때는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려드리고 싶고 앞서서도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삼성전자 이제 지분 한 7% 정도 보유한 소부장 업체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밸류체인 안에 삼성전자가 7%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발주를 줘도 이 원익 IPS에서 더 하나를 더 줄 거고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원익 IPS의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삼성과 혈맥을 맺고 있다는 점에 큰 장점으로 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열려 있다는 분석해 주셨네요. 그럼 광유정 의원의 이야기도 더 들어볼게요. 신재생 관련한 기대감은 좀 굉장히 새로운데요. 네, 일단 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반도체 관련 이제 업종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조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꽤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뭐 미국에서 계속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텔에 지급했었던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다 이제 지분 투자 쪽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한 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인텔에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인텔 쪽에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받게 된다면 파운드리 쪽 공정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파운드리 관련해서 막 좋은 호재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뭐 테슬라 쪽 수주도 받았고요. 애플 관련된 이제 수주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이 미국 정부에서 인텔 쪽에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TSMC나 삼성전자에 가던 여러 가지 그런 수주 물량들이 인텔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시각들도 좀 작용을 해서 오늘 반도체 투심이 조금은 수그라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익 IPS는 그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모멘텀이 여전히 원익 IPS 쪽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텍사스 공장에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에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노이즈는 반도체 관세 이슈가 이번 주 내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공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면제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파생되는 그런 전자기기에 대한 그런 품목별 관세에 대한 또 노이즈도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일단 1차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지만 다시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랠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운드리 쪽에 일단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서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정 그런 장비들을 계속 좀 투자를 하고 또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증착 장비, 열처리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가 굉장히 좀 기술력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가장 좀 높은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이제 안주할 게 아니라 지금 원익 IPS 쪽에서 식각 장비 쪽으로도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또 모멘텀도 일단은 1차적으로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태양전지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태양전지 사업은 뭐냐면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반도체 소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이런 열처리 관련된 장비를 만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 전지 사업에도 지금 현재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 IPS가 계속해서 지금 태양 전지 사업 쪽에 계속 좀 막대하게 비용을 들여서 지금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정부에서 지금 기대하는 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태양광 쪽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그래도 2030년도에서 2032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두 가지 이런 모멘텀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원익 IPS로 계속 좀 주가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어서 현재 지금 종가상 4만 원대인데 5만 원대 구간대까지도 무난하게 우상향 추세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업도 잘하고 있고 신사업 키우기도 열심히인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4만 원 구간에서 5만 원까지 좀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연진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원익 IPS에 대한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보자면 사실 SK 하이닉스 진영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이 삼성전자형 진영들이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뭐 엔비디아가 공급망 변화를 뭐 고려하고 있다 뭐 단독 뉴스도 있기는 했는데 이런 것 때문일지 하이닉스 진영이 좀 밀리고 있는데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성장을 가장 많이 수혜를 입었던 그 종목이 이제 SK 하이닉스인 경우인데요. 네. 이제 엔비디아에서 HBM 관련해서 내재화를 하는 기술도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맞아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그 D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경우는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했던 이제 HBM에서의 성장이 그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전망이 조금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뉴스가 좀 하이닉스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수급본부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열어주시죠.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7월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친환경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분석과 함께 오늘 자동차 쪽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현대모비스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품목관세 이미 다 좀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자동차주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세 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현대모비스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지선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점프를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먼저 나현진 요원은 오늘의 현대모비스 시세를 어떻게 보셨을지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모비스는 이제 관세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공급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관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노이즈는 살아있는 가운데 그래도 금융 지원 관련해서 오늘 좀 탄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주셨고요. 다음은 광유정 요원의 한 줄 평은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저PBR 매력도가 있는 저밸류에이션 관련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최근 또 주주 환원책에 굉장히 또 진심인 곳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또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올해는 좀 실적이 약간은 조금 다소 움츠러든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또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성장성까지 동반으로 함께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PBR 종목의 성장성까지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평가 주셨고 김성훈 요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만 보면 현대차 그룹 주중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면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나현진 요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관세 타격이 있음에도 좀 금융지원 공급 뉴스에 좀 상승을 했다라고 분석을 주셨는데 역시 정부 지원 덕분이겠죠? 네, 오늘 상승을 한 부분은 좀 그런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이제 그 관세가 좀 유예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이제 50%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으로 인해서 좀 악재로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폭 이제 이게 좀 전환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관세가 50% 실제로 50%까지 안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고관세를 이제 적용받게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도 그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세 타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로는 금융 지원에 대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악재를 좀 호재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재가 나와도 악재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악재가 나왔을 때도 좀 버티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반등할 수도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도 뭐 한 그 6배 정도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을 만큼 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뭐 관세 정도는 이제 좀 넘어가서 다른 그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 경우에는 이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좀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저평가
이제 매력이 돋보였던 오늘 하루였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좀 더 저평가 구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관세 부분보다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좀 그 저가 매력이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또 조금씩 흔들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저평가 종목을 찾고 있는 구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중에 확실히 저평가된 종목이다란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광유정 의원께서도 역시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주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여러 대외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도 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지금 대외 이슈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정상회담, 그러면서도 미국과 또 우크라이나도 또다시 이제 회담을 했고요. 이제는 산자회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러시아 쪽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 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쪽에 또 법인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러시아 쪽 관련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러시아 쪽에서 좀 빠졌었던 그런 여러 기업들이 다시금 그 러시아 쪽에 재진출 기회를 좀 모색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외 요건 좀 받쳐주는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 상반기에 그 현대모비스가 실적적인 선방을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으로 친환경차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고부가 가치 그런 관련 제품들이 특히 많이 판매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현대차 자회사이다 보니까 거의 그 거래처가 현대차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무수히 좀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현대차 이외의 그런 거래처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주 소식들도 나오게 되면서 올 상반기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추가적인 이런 수주 모멘텀까지 좀 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북미 쪽에서도 공장이 또 자동화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상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저밸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주가치 재고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올해 좀 더 늘릴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이제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쪽에서 이제 또 바라봐야 되는 건 관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만간 또 한미 정상회담이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한 50일 정도에서 60일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 이제 흑자로 잘 내는 또 산업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시기가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정체되어 있었던 자동차 이제 부문에 있어서의 수출이 다시금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세 인하 시점에 따라서 또다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가치 재고 정책도 있고 한미 협력 관련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원 의원과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현대차 그룹 중에 최선호주다. 아직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완성차까지 포함해 보면 기아도 탄력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기아도 탄력이 있는데 모비스가 좀 더 더 좋나요? 낫고요. 네. 더 난 거는 글로비스인데 이제 제가 현대 모비스를 그래도 탑픽으로 한 거는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많은 이유가 있을 거고 모비스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실적은 좋은데 자꾸 주가를 좀 누르나? 그런 이유도 하나 의문점이 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순환 출자에 대한 구조 해소 국면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모비스의 고점의 돌파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 리뷰를 뭐 간략하게 그래도 하자면 네. 이 메타플랜트 매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단 메타플랜트가 핵심은 뭐냐면 EV 산업이거든요. EV 아이오닉 시리즈가 이 판매되는, 그리고 이 공정이 되는 쪽이 메타플랜트가 가장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는 공정을 다 로봇, 뭐 이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 로봇 자동화로 많이 이제 전환을 시켜서, 사실 울산 공장 대비해서는 인당 생산성이 한 거의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는 현대모비스가 그 옆에 메타플랜트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류 같은 경우에 공급도 즉각 할 수 있어서 비용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지분 이제 20% 이상 갖고 있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차 지분을 갖고 있고, 이런 이 순환 출자 구조의 상단이긴 하지만은 정인선에 대한 지분이 없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후에 자금 여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상속세 6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를 올리든, 그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좀 작용했을 때 모비스가 고점을 한 번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 중에서 탑픽은 아직까지는 현대모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업단에서의 매력도 좋지만 이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본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요, 한전 KTS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오늘자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죠.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 저가 수주, 법적 리스크 등 다양한 한들이 불거지면서 오늘 원전주들 일제히 급락했고, 한전 KPS에도 8.7% 하락하면서 지지선 깨고 내려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세 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원전 ETF 2개가 상장되는 날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규장에서 그래도 두 자릿수 급락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던데, 마감 후에 또 단독 뉴스 나오면서 낙폭 더 키웠더라고요. 나연진 요원부터 먼저 한전 KPS의 하락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불평등 계약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한번 말씀 먼저 서두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광유정 요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는 밀리고 있긴 하지만 한전 KPS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명불허전, 국내 원전, MRO 분야에서는 최강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려온 뉴스에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본업에 집중하자, 국내 원전 MRO 분야 최강자인 회사이다라고 평가를 주셨고, 김성훈 요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 악재는 장기적으로 볼 거는 아니고 단기적인 악재로 일단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생각보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먼저 광유정 요원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본업 안에서 그래도 원전 MRO 분야 최강자인 회사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어요. 네. 사실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라카 원전 당시에 시운전 정비도 담당을 했었고요. 또 5년치의 그 정비 수주도 따낸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에 있어서도 관련 이제 수주를 적어도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가량 따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과거의 목리가 다시금 좀 시장에서 좀 불거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 하락으로 대부분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제 관련 내용들을 보면은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지식재산권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올 초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묵적이긴 하지만 유럽 쪽 그리고 또 미국 쪽의 그런 관련 일감, 그러니까 주요한
그런 이제 일감들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고 그 외 국가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사로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이슈를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국가들이 많이 명시가 됐어요.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이쪽 관련해서 원전 시장 진출 기회를 이제 포기했다. 우리 한수원 쪽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대신에 우리나라가 다른 이제 국가들의 진출함에 있어서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쪽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 지금 원전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원전 증축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 또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수원 쪽에서 계속 이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유럽 쪽은 일감은 확실히 웨스팅하우스 쪽에 넘겨줬나 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대신에 최근 들어오고 있는 베트남. 이슈가 베트남 네. 쪽 이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좀 동아시아권 내지는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중동권 국가에서 추가적인 이런 수주 모멘텀을 또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미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내용들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주를 만약에 또 프로젝트를 따게 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로열티를 수령하겠다. 그러니까 원전 1기당 보통 한 10조 정도 든다고 하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1조. 가져가겠다라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뭐 원천 기술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 원조는 웨스팅하우스였고 웨스팅하우스가 또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을 전수해준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또 만든 거다 보니까 로열티를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10분의 1 정도 넘기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수원 쪽에서는 이거 잘 이제 협상을 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악재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시장이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 이제 로테이션 관점에서 한 번쯤 차익 실현 이때다 하고서 좀 뱉어내는 그런 물량들이 오늘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전 KPS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원전 해체 시장 이쪽 분야 관련해서는 사실 앞으로 향후 기대가 되는 여러 수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리 4, 5기 같은 경우도 계속 운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폐기물 관리 업무 협약도 맺은 이력이 있고요. 지금 고리 1호기 관련해서는 원전 해체 개통 제염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이어서 방사선 제염 작업에도 참여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본다면 단순하게 지금 오늘 현재 들어온 이슈보다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베트남 쪽이라도 일단 먼저 따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이슈와 원전 해체 쪽을 조금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주는 뭐 가능하고 게다가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수주를 따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래의 모멘텀에 조금은 더 시간이 지나고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현진 요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슈로 인해서 좀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종목 다 아울러서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 두 가지 종목을 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한전 KPS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동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기사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불평등 계약을 했다는 정도 선에서는 뭐 보증 신용증을 4억 달러를 이제 그 발급을 해야 되고 네. 뭐 한 기를 건설할 때마다 1조 원 가량의 이제 로열티를 포함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의무 계약까지 포함되는 내용인데 네. 이 부분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조건이 나쁘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했던 이제 원전 설계는 이제 라이센스가 다 만료가 되고 사실상 그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다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미국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뭐 소송이나 뭐 아니면은 원천 기술에 대한 이제 그 특허 관련된 그 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만 이 소송이라는 게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부담스럽죠. 때문에 네. 뭐 이 정도 로열티하고 뭐 자재 사용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라면 한 기당 뭐 1조 원 가량이 든다고 해도 뭐 그렇게 안 좋은 그 나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장 후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서 그 이제 유럽을 포함한 몇몇 국가를 제외한 그 나머지 국가에만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그 지금 러시아하고의 LNG 그 선이 이제 좀 단절을 하면서 유럽에서 원전 수주,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건설 수요가 뭐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해서 루마니아까지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많지만 이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이쪽으로 그 유럽이 가장 큰 원전에 대해서 이제 발주처가 될 예정이었는데 유럽 쪽의 수주를 금지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3세계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집트에서 한수원에서 이제 수주했던 것도 좀 보면 IAEA라고 이제 핵 그 확산 금지 조약에 이제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국가가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서 이집트도 여기에 그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국가인데 이집트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때 이제 이 그 원전 그 IAEA의 규칙상으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가의 원전을 건설할 때는 이제 원전을 그 기술을 쓸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집트에서 수출할 때도 경납고만 짓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던 걸 보면 이게 제3세계 국가, 특히 이런 쪽 다른 타 국가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해도 이 부분에서 그 턴키 방식으로 수주가 안 될 수도 있고 수주의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봐서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봤을 때 앞으로 원전 관련해서는 굳이 당분간은 좀 관심을 안 둬도 되겠다라고 좀 보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김성훈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오늘 뭐 여러 뉴스 찾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단기 악재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런 거죠. 이제 전 정권에서 그쵸. 이 수주를 할 때 신용 이제 보증을 뭐 5천억을 제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사실 이 매체에서 원전에 대한 악재가 뭐 사실 주가 흐름하고는 별반 이제 뭐 사실 생각하지 않고 이런 악재를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정권을 어느 정도 폄하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과도하게 하락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나온 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얄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기술 이전할 때 뭐 5% 로얄티는 충분히 줬는데 1% 사실 원전에 대해서 지금 25년간 뭐 예를 들어 뭐 몇천조의 이 수주의 기대감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영향력이 적은 부분이라고도 저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한 기 정도 이제 수주를 그 더 따내면 정도는 줄수 되거든요. 있지.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정 KPS가 오늘 이제 핵심이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3배만큼 올랐으면 실적을 두들겨 봤을 때 사실 적합한 가격대는 원칙은 원칙적으로 아니었거든요. 네. 한정 KPS만 좀 다른 색깔을 가졌고요. 한정 KPS는 네. 이제 지난 이 트레일링 멀티플로는 11배 수준이거든요. 괜찮네요. 네, 11배 네. 수준이고 얘네는 꾸준하게 우리가 MRO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정비에서는 원전 정비에서는 화력이 비중이 한 55% 정도 되고 원전 정비가 한 45% 되거든요. 꾸준하게 실적이 좋은 업체를 하나 꼽자면 한정 KP를 뽑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이 기업이 배당 매력이 지금 시가 배당으로 4.5%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한정 KPS는 이 두코바니 원전 전에 24년도 12월 고점이 4만 원대 중반 후반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빠졌어요.
메리트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정 KPS만 봤을 때. 네, 역시 원전주 내에서도 좀 가치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중 한정 KPS는 현재 밸류도 괜찮은 편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원전에 이어서 오늘 조선도 약한 흐름을 보였죠. 중국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견제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노란봉투법 관련한 불확실성도 자리하면서 투심이 조금은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그중 마스가 파도에 올라탔던 HJ중공업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함께 오늘 11% 급락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모멘텀이 잠깐 좀 떠나간 걸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고점을 찍고 주춤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조정 국면에 확실히 진입했다고 봐야 할지 나연진 조원은 HJ중공업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그 아까 자동차 부품하고는 좀 반대로 이제 마스카 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가능하다고 했지만 조선 쪽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좀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광유정 요원의 한 줄 평은요. 네, 오늘의 하락과 조정이 또 나중에 향후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HJ중공업은 현재 이제 핵심 사업으로 방산, 친환경, 그리고 MRO 이 핵심 사업들만 제대로 주목해보자라고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본업 안에서 핵심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 매수도 유효할까요, 김성훈 의원님? 네, 저는 뭐 HJ중공업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시총이 지금 1조 수준, 상대적으로 MRO 사업 세계사 중에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시총에 그리고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직까지 3월부터 얘기가 나온 MSRA라고 하는 미 해군 이 정비 협약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발표가 나면은 한 단계 이제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HJ중공업을 또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MRO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군함 수주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제 정비 사업을 한 기업 안에서 이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HJ중공업이 과거에도 74년부터 한진중공업 때부터 함정 부분 1호 방산업체로 지정되면서 뭐 독도와 마라도한 다 건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토대로 해서 미국 건함 수주까지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주가가 굉장히 많은 이 점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투경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앞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투자 경고로 걸렸는데 해제되면 또 강하게 상승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다분한 종목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경고 종목에 좀 지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 측면도 있고 이후에는 추가 상승 더 퀀텀 점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주셨네요. 광유정 요원도 역시 핵심 사업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방산 MRO, 뭐 친환경 방산 MRO는 상반기 주도였고 친환경은 뭐 하반기 기대감까지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LNG를 또 수입하기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한 25%가 LNG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HJ중공업 쪽에서도 이 LNG 관련된 여러 이제 벙커링선이라든지 이런 함들을 또 건조를 하는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서는 이쪽에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LNG 선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90%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J중공업 역시도 그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기대해볼 만한 이제 이슈는 MRO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J중공업이 원래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쪽에서 MRO 사업에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 관계도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조선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많이 완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도 충분히 이 미국의 MRO에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초부터 지금 그 함정 정비 그 협약 체결을 계속 좀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연내 만약에 그 정비 협약이 체결이 되게 된다 했을 때 본격적인 MRO에 따른 그런 수주 기대감은 내년부터 또 포텐셜이 터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우리 또 새롭게 신규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MRO 관련한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신규 매수 고려하셨던 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현진 의원은 역시 좀 정부 지원이 이쪽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기재부에서 이제 조선 산업을 위해서 별도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좀 악재라고 본다면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버텨주는지 아닌지는 이제 좀 실적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HJ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까지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서 악재가 나왔을 때 버티는 힘이 좀 약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락한 부분 좀 오늘 뭐 넥스트레이드까지 보면 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네요. 이어서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내일은 기술적 반등 나올까요? 어떻게 전략하십니까? 저는 기술적인 반등보다는 증시가 지금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내일까지도 조금 이번 주에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정을 좀 대비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네요. 광유정 의원의 내일장 전략은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국내 들이은 세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돼야지만 다시금 랠리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번 주 증시 자체는 조금 더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요일에는 FOMC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 또 바로 이어서 잭슨홀 미팅도 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부터 일단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개별 업종 순환매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업종의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한 줄 평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한 줄 평은 외국인들 스탠스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3일 연속 매도가 없었는데 오늘 3일 연속 매도했고요. 네. 4일 연속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전마진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 강한 쪽을 붙어서 뭐 일단 주도주 낙폭과대로서 바로 달려갈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주도주를 찾기보다는 안전핀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오늘 이야기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광유정 의원이 8월 6일에 매수했던 블루엠텍이요.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수익률 28%를 기록하고 있고 목표가 넘어섰는데 올려잡아도 되겠죠? 네, 저는 좀 상향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 미국이 상륙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대신에 3달 내내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올 지금 4월달, 5월달에 블루엠텍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때는 이제 마운자로가 또 국내에 상륙한다는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위고비가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분기당 지금 판매된 액수만 하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운자로와 같이 함께 이제 합세를 해서 또 가격도 지금 또 다운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 큰 상황이라서 일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7,000원 구간으로 좀 더 상향해도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목표가 좀 더 상향을 하는 쪽으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는 매도하시더라도 7,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며 목표가 2차로 상향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시초가 공략주 하나 알려주세요. 예, 저는 내일 시초가로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올릭스 말씀드리겠습니다. 1,150억 정도 수준의 3자 배정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서 그동안 올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뭐 재무 안정성 우려에 대해서 좀 해소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 이전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파이프라인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자금 운용에 대한 좀 숨통이 튀었다고 보고 이제 올릭스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올릭스 쪽 중장기적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7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미디어 콘텐츠주들 강세 움직임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 CJ ENM 가지고 왔습니다. CJ ENM은 조금 더 호흡을 좀 길게 잡고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 확인했을 때 올해는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흑자 전환 모멘텀이 있으면은 또 주가상 반영도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CJ ENM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나온 이슈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의 감독기관 쪽에서 중국 내 주요 동영상 플랫폼과 제작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드라마 쿼터제도 이제 폐지를 한다거나 내지는 드라마 수입 시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그리고 해외 드라마 리메이크를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렸거든요. CJ ENM이 자회사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올 이제 하반기에만 영화나 드라마 16개 작품을 내놓을 예정이고 만약에 이런 이제 중국 쪽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오게 되면 중국 쪽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부분들을 또 수출을 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엠넷 쪽에서는 보이즈2 이제 플래닛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또 중국 이제 관련해서 아이돌 연습생들 지금 나와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중국 쪽에 또 진출을 하기 위한 발판 이런 부분들을 계속 CJ ENM 쪽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9,000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도 진짜 오랜만에 적자 탈출, 흑자 전환 기대되는 종목이네라고 짚어주기도 하셨더라고요.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CJ ENM 목표가 85,0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유니셈인데요. 소부장 업체 종목 중에서 골라왔는데 반도체 상백 프로의 관세. 사실 우리나라를 목표한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TSMC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데 네. 그래도는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소부장 쪽에서 그중에서 유니셈은 시원하게 조정을 한 3일 동안 받아놨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매력도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칠러 장비, 스크러버 장비를 이제 매출로 올리고 있는데 삼성항 매출이 한 50%, SK항도 한 30%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칠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식각에서 이제 초저온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전공정 장비 쪽에서 빠르게 또 이 발주를 나올 수 있는 또 장비를 갖고 있는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니셈을 일단 시초가로 공략을 해볼 거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 종목 내 가격 메리트 충분히 유효하다. 유니셈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5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요원과 오늘장 이야기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